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생법원에 제출된 한 건의 채권자 집회 보고서 이걸 좀 같이 보면서요. 개인 파산의 현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이 문서, 익명 처리된 한 채무자의 이야기인데요. 재정적 어려움이나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서류 한 장이지만 사실 한 개인의 삶이 이 숫자에 요약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과정하고 또 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채무자 배경부터 시작해서 부채, 자산 내역, 또 파란 절차에서 뭐가 쟁점인지 이 보고서가 뭘 말해주고 있는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개인 파산 제도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보죠. 보고서를 보면 채무자는 83년생 여성이네요. 그리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요. 네, 이 기본적인 정보만 봐도 뭐랄까 여러 어려움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학력이나 현재 무직 상태가 뭐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이게 좀 주목할 만한데요. 20살 때부터 미용일을 쭉 하시다가 2022년 4월에 카페를 창업하셨대요. 아, 창업을 하셨군요. 네. 근데 이게 운영난 때문에 대출을 계속 받다가 결국 2년 만인 2024년 5월에 폐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와 그리고 늘어난 세월비 부담. 이게 이제 주된 원인으로 적혀 있네요. 이게 참 전형적인 소상공인 창업 실패 사례처럼 보이네요. 뭐 의욕적으로 시작은 하셨겠지만 생각지 못한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경쟁이 갑자기 심해진다거나 뭐 재료비나 임대료 같은 비용이 오른다거나 네네. 이런 걸 감당 못하고 이제 대출로 버티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게다가 생활비까지 대출로 쓰기 시작하면 부채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근로 능력까지 상실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사업 실패 스트레스가 또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그게 또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고 이게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재정적 위기라는 게요. 단순하게 그냥 돈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어떤 정신, 건강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요. 특히 사업 실패는 개인한테 주는 심리적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건강 문제가 같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보고서는 딱 그런 복합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좀 보죠. 빚이 상당한데요. 총 9명의 채권자에게 진 빚이 약 1억 345만 원입니다. 원금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거고요. 1억 원 이상, 채권자는 9명. 이 숫자만 봐도 채무자가 꽤 오랫동안 여러 군데, 뭐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요.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썼다는 게 좀 보여요. 언제부터 발생했나 보니까 2016년부터 채무가 생기기 시작했고 주로 생활비하고 사업 자금으로 썼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 채무의 사용처인데요. 파산 신청할 때 이걸 꼭 보거든요. 보고서상으로는 뭐 생활비나 사업자금 외에 예를 들어 뭐 낭비라던가 도박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해당할 만한 내용은 딱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점은 나중에 면책 심사 받을 때 채무자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재산은 그럼 어떤가요? 빚은 그런데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데 그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라고 하네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이제 파산 절차 진행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파산 관제인이 이 1,000만 원 보증금에 대해서 환가 포기 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어요. 환가 포기요. 환가라는 게 그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걸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를 환가라고 하는데요. 그걸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건 그럼 이 보증금 1,000만 원은 채무자가 계속 가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관련 법들을 보면요. 채무자의 최소한의 어떤 생계 유지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딱 보호를 해주거든요. 아하. 이 경우 1,000만 원은 그 법에서 정한 보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도 이건 건드리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법조항을 넘어서서요. 파산 제도가 가진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 기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최소한의 것은 지켜주는 거군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지난 5년간 처분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명의 재산 이런 것도 없고 2023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재산도 없다고 하고요. 네. 파산 관제에는 혹시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뭐 부당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 파산 절차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게 파산 관제인인데 이 관제인의 최종 의견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매우 중요하죠. 파산 관제인은 법원을 도와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또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법원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에 대한 관제인의 결론은 뭐였나요? 보고서면 뒤에 종합 의견을 보면요. 채무자는 현재 소득이 없고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인 게 명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즉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사실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 그러니까 그 보증금 1,000만 원으로는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아, 비용도 안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파산 폐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파산 폐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파산 선고를 하고 나서 절차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채무자한테 배당을 재산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너무 적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때 혹은 이 절차 진행하는 비용조차 감당이 안 될 때 이럴 때 법원이 그냥 이 절차를 여기서 끝냅시다 하고 종결시키는 결정이에요. 아하. 이 파산 폐지 결정은 어떻게 보면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채무자나 사회 전체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좀 현실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제도가 구제가 좀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하고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파산 절차가 이렇게 폐지로 끝나면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파산 폐지 자체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면책 절차입니다. 아, 면책이요? 네, 파산 폐지 결정이 나고 나면 법원이 별도로 이 채무자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인가, 즉 면책을 시켜줄 것인가를 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재산을 숨겼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한 것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파산 폐지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한 개인의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뭐 사업 실패라든지 생활고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재정적 파탄에 이르고 또 그에 따른 법적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따라가 봤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보고서 한 장에 정말 한 사람의 힘겨운 삶의 단면 그리고 법적인 판단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 파산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잘못이나 뭐 능력 부족 이런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어떤 외부 환경 변화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같은 개인적인 불운이 사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법원은 이제 관제인의 이런 상세한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개인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충분한가? 혹은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까 보고서에도 언급됐던 그 채무자의 우울증 문제처럼요. 재정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문제는 정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경제적인 고통이 마음의 병을 더 깊게 만들고 그게 또다시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